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재 6월 3일 대선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부터 지지를 받고 가장 유력한 후보로 바로 홍준표 후보님께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쪼개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전한길 선생은 지난번에 탄핵 반대 과정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고생하신 보람이 비록 탄핵은 인용됐지만 대선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승리하면 다 이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먼저요,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2030을 위해서 이미 젊은 층하고 가장 많이 소통하셨죠. 홍카콜라, 저도 몇 구독자인데요. 참 그걸 통해서 청년층하고 가장 많이 소통하는 후보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우리 나이 또래는 잘 알거든요. 예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원래 검사의 그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조폭 때려잡는, 맞죠? 가장 멋있는 그 당시에 검사의 실제 주인공이죠. 그리고 양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국회의원 총 5선, 그죠? 5번 하셨고, 그리고 경남도지사 2번 하셨죠. 그죠? 2번 하셨고, 대구시장까지 이제는 대통령만 되면, 그죠? 다 되는 그만큼, 이미 경력과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춘 검증된 그런 후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당장 있잖아요.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2025년 4월 24일인데 오전에 보니까, 특별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너무나 정말 보수 지지자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도 진짜 큰 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빅텐트 만들기 이런 선언을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 안내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탄핵은 이미 끝나버렸고, 그렇죠. 탄핵은 끝나버렸고, 또 계엄도 끝나버렸고. 맞습니다. 계엄을 잘못한 그 책임을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했냐 그분들 모두 이제 나서서 새로운 나라 만들어 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탄핵을 찬성하신 분이나 반대하신 분이나 모두 안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한덕수 대행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 문제도 안고 가자. 다 통합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민주당의 비명계도 안고 갈 수 있다. 이낙연 후보.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안고 가자. 우와. 그래가지고 지금 반 이재명 빅텐트를 한번 만들자. 국민대 통합.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중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전과사범. 전과사범의 중범죄자고 지금 기소된 범죄만 하더라도 아마 그 무기징역도 선고 가능한 범죄들입니다. 재판도 받고 있을 분들은 그리고 평소 행동도 한번 보세요. 뭐 청소한테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아니 거기다가 또 여배우하고 이상한 짓도 하고 대통령이 될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막기 위해서 우리 반대에 있는 진영은 전부 합치자. 그런 제의를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본들 작은 판에서 이재명과 대결하는 것은 나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판을 만들자. 큰 판을 만들고 내가 큰 판의 후보자가 안 되어도 좋다. 안 되어도 좋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같이 나서서 이 중범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소위 빅텐트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하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 동의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후보가 되면 제일 먼저 며칠 내로 빅텐트 구성부터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걱정했는 게 그거였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단독 후보로 되면은 한덕수 대행이 나와서 한다면 과연 독자 출마하게 되면 이거 분열돼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오늘 아니. 한 방에 싹 씻어준. 처음에 한덕수 후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극히 비상식적이다. 그래 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네네. 우선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선거를 공정 관리하는 심판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심판이 갑자기 선수로 뛰려고 하니까 상식에 좀 반한다. 두 번째, 네. 한 대행이 나오면 이건 탄핵당한 우리가 싫으나 싫지 좋으나 그걸 떠나서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를 했는데 국민들이 지금 다시 탄핵을 되돌려가지고 찬반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선거하면 그 선거가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한대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네네. 갖고 있었는데 당원 일부하고 국민 일부에서 그래 배치하지 말고 전부 안고 가자. 그래서 오늘 좋다. 그럼 언제든지 들어와서 단일화 만약 한대행이 사퇴하고 나오면 좋다. 단일화 협상하겠다.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단일화 협상하겠다. 네. 방법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바로 실시해서 분열되지 않는 대선을 만들겠다. 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멋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까지, 대표도 이낙연까지도. 그것은 이 정권이 무너지게 된 첫째 출발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우리 진영에서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싸가지 없다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싸가지 없어요. 칭찬이기도 그런데 하고. 네. 똑똑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명해요. 그 민심을 봐요. 잘 봐요. 그래서 이 대표하고는 당 밖에 나가 있을 때도 지난번에 총선 출마할 때도 나는 이 대표 보고 너 대구 온나. 아, 그래요? 내가 물 밑에서 밀어줄게. 어. 대구 온나. 그 상당히 신뢰도 가지고 있네요. 아이, 그죠? 그럼요. 그런데 이 대표가 이제 해보니까 동탄이 가장 젊은 사람들이 네네. 많고 신도시고 이래서 동탄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꼭 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도 자주 봐요. 통화해요. 아, 네. 통화하고 어제 아ren가 4강이 이제 발표됐을 때 이 대표가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좀 끝내지 왜 그래 질질 겁니까? 그게 내 4강에서 한번 끝내볼게. 50% 넘으면 이제. 네, 그죠? 51% 되면 네네, 끝나니까 끝나는 50% 넘으면 4강에서 한번 끝내볼게. 그리고 우리 같이 한다이. 그러고 말았습니다. 이야, 아마 오늘 발표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했던 것이 한목에 일소가 되고, 와, 홍준표 후보 통 크다. 지금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구도를 1대1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1대1로 만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노리는 거는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거거든요. 네. 지금 이 선거로 하면 우리 집니다. 제가 내세우는 거는 그게 아니고 네. 홍준표의 나라냐 이재명의 나라냐. 그럼 홍준표의 나라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이재명의 나라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금 우리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선거 공보물에도 넣고 이제 언론이 지금 브리핑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 나라 비교를 한번 해보고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 국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표를 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달라는 겁니다. 홍준표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이재명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나는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만듭니다. 윤석열의 나라를 내가 연장하겠다. 그런 뜻은 표도 없습니다. 정권 연장이라는 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리면 선거 패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건 판이 달라지고. 아, 네. 기대도 됩니다. 선진 대국 시대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7공화국 그렇죠. 선진 대국 시대를 강조하시는데, 그죠? 예.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제6공화국이 지금 한 40년 가까이. 그렇죠. 40년 동안 이제 지속해 오면서 한국 사회에 가장 지금 골이 깊게 배인 게 보수 진보의 갈등,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노무현 시대에 제일 먼저 촉발이 됐거든요. 2002년부터. 그렇죠. 한 20년 동안 좌파 우파가 갈등을 지속하다가 극적으로 충돌한 지점이 지난 비상계엄하고 그 다음에 탄핵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탄핵을 우리가 겹치면서 이건
좌우가 더 이상 갈등하는 시대를 만들면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그래서 육공화국을 여기서 끝내자. 아, 네. 개헌도 하고. 개헌해야 되네요. 개헌을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의 개헌 추진반을 바로 만들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왜 전부 개헌을 약속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왜 개헌을 추진 안 했는가 하면 개헌을 하면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기 업적이 희석될까 싶어서 개헌을 안 했습니다. 유불리 따지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부의 개헌 추진반을 만들겠답니다. 만들어서 정부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정부 국회 개헌안을 조율하고 네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그때 국민투표에 해부를 해서 붙이고 개헌안이 통과되면 2028년도 그 개헌안에 근거해서 국회를 나는 상하 양원제로 하자는 아, 그리고 내각 체인지는 아니죠. 내각체인지는 아니지. 그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일부 국민들께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죠. 네. 내각 책임제는 이게 정치권의 신뢰가 충만한 사회에만 가능한 거. 우리나라 정치권 신뢰가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어떻게 국회를 신뢰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그걸 주겠습니까? 국민이 자기가 직접 뽑는 정부 통령제 하에서 상하양원제를 하자. 지금처럼 하원 말하자면 국회의원 단원제죠. 그래 하게 되니까 단원제에서 총돌해버리면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양원제로 하면 하원에서 총돌은 상원에서 총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양원제를 채택 안 한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 뿐입니다. 전부 양원제예요. 그래서 2028년도에 상하원 양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30년도 되면 이제 정부 통일제를 정식으로 하는데 그때 되면 그 다음 또 그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는 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네네, 동시에. 같이 하고 네. 그러면 2032년도에 가서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그렇게 2년 뒤에 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선거 주기가 맞아들어요. 정도 한번 하는 걸로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총선은 중간평가. 네. 그리고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는 동시에. 그럼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 4년 중임제. 그리고 네. 정부 통령제. 정부 통령제. 그렇죠. 국무총리가 아니고. 폐지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잘못된 게 네. 대통령이 직선으로 국민으로 뽑힌 건데 국무총리는 임명직이에요. 임명직이고 잘못됐죠. 대통령이 이제 문제가 있어 물러났는데 국무총리가 직무대행한다. 이게 난센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통령제로 하면 보궐선거가 없어집니다.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선거해서 대통령을 합니다. 임기 체험되고. 근데 부통령도 국민이 뽑은 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라를 재구성하는 게 제7공화국이 아니냐. 그게 그 체제로 이제 앞으로 한 100년 가야 되겠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네. 4년 중임제. 저도 예전부터 늘 이야기했거든요. 현재 우리 6공화국의 이 5년 단임제는 기존에 독재하던 하나의 부산물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그렇죠. 개헌해야 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되는데 꼭 정치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불리 따지고 그렇죠. 혹시나 지지율 떨어질까 싶어서 안 하고. 근데 홍 후보님께서는 확실히 이번에 선포하셨습니다. 저는요, 어느 그렇죠. 누구든 진짜 반대 없이 진보든 보수든 모든 국민이 동의해야 될 문제가 이 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강력히 저는 지지합니다. 네. 제7공의 이제 기초를 만드는 60 마지막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멋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탄핵당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한테 그냥 헌납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택인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또 이렇게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2017년하고 지금 다른 점이 혹시 상황이 다르죠. 2017년도 탄핵 대선 때 저는 경남지사로 있다가 네네. 불려 올라왔거든요. 당이 그 당시에 지지율이 4%였어요. 10%가 안 됐죠. 4%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으로 조중동이 보수신문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조중동에서 사설로 당을 해체하라고 했어요. 그 정도였는데 당이 없어질 지경이기 때문에 당이라도 살리자. 그래서 탄핵 대선에 나오라고 해서 내가 급히 올라갔거든요. 대선은 포기하고 당만 그냥 살려내자. 그러니까요. 되려고 나간 게 아니고 네네. 당이라도 살리자. 그래서 나갔는데 그때 나갔을 때는 한국 보수 진영이 괴멸이 돼요. 그렇죠. 괴멸돼 버렸죠. 그 당 지지율이 4%였고.
그래서 선거기간 내내 저는 목표를 지지율 15%만 받자. 15% 받아야지 대선 자금을 우리가 반납을 받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15%못 받으면 당이 이게 해체될 판이니까. 근데 다행히 24%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그때 당 차이는 살려냈죠. 많이 났죠. 네. 2등 했죠. 당은 살려내고 그렇죠. 우리도 이제 재정 문제가 괜찮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은 좀 달라진 게 그때 탄핵 때하고 이제 국민들이 탄핵의 성격을 나는 달리 본다 그래 봅니다. 그래요? 네. 박근혜 탄핵 때는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을 탄핵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하고 지금 비슷하죠? 비슷할 때도 네, 있고, 지금도 비슷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앞설 때도 그렇죠. 있고,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만약 이 탄핵을 박근혜 탄핵하고 똑같이 봤다면 우리 당 지지율은 또 4%입니다. 근데 우리 당 지지율이 변함이 없거든요. 또 그때는 보수 진영이 개멸이 된대. 네, 지금 다 이번에는 살아났죠. 탄핵 과정에서 뭉쳐버려. 맞습니다. 예. 똘똘 뭉쳐버려. 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기했는 바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개몽이 통해서 국민들이 국가가 위기라는 걸 국민들이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보수 우파가 결집해서 하나의 계기는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결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탄핵 반대 열기가 한 35%가 네네. 그 다음에 대선판으로 적극 뛰어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30%를 깔고 들어가는 거죠. 깔고 들어가. 그렇죠. 깔고. 그래 되면 거기서 15% 싸움인데 네네. 15% 싸움은 홍준표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건 멋집니다. 그러면은, 그때 2017년과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이제 그 당대당 지지율도 비슷하고, 그리고 15% 정도는 홍 후보님께서 이제 역량으로 국민들 다시 또 보수, 아까 빅텐트가 다 통합하면은, 이 반 이재명 전도 다 합치면은 이길 수 있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고 우리 당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다 합쳐도 안 된다 이런 산술적으로 보거든요. 그거는 정치를 모르고 선거를 모르는 사람 이야기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진보들이 그 결집에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분열이 돼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지금 앉아서 이재명하고 홍준표하고 1대1로 붙여면 뭐 15% 차이 난다, 20% 차이 난다. 그 의미 없어요. 저도 왜 그런가 동의합니다. 하면 우리 진영에 현재 1대1로 붙여가지고 김문수 지지하는 사람이 나 지지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 지금은. 안 하죠. 많이 빠져나가 그렇죠. 버리죠. 네. 예? 그리고 한동훈이 지지하는 사람이 나 홍준표 지지하겠습니까? 그 다 빠져나가죠. 그렇겠죠.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후보가 하나 선정이 되고 일주일 있으면 뭉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1대1로 붙여보면 그 게임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대선 기간 20며칠 거의 한 달은 이거는 해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실제로 밖에서는 시간이 빨리 가지만은 해보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정치는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었다 하는데 그걸 20며칠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을 뛰는 후보는 굉장히 긴 시간이야. 어떤 데는 지루하다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다른 데 시간에 10일 이상이 하루입니다. 그 하루가 평소 시간의 10일 이상의 그런 시간이 되고 그게 변화의 폭, 전파의 속도 이거는 옛날하고 달리 조중동하고 그다음에 신문 조중동하고 뭐 방송 3사만 있을 때하고 시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로 유튜브도 있고 뭐 그리고 뭐 SNS도 있고 소통 수단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뭐 종편도 있고 소통 제일 잘하시는 분이 또 그러니까. 후보님 아닙니까? 그래 있는데 그 전파하는 게 과거에 10배, 100배 빨라요. 그래서 대선 기간 뭐 20며칠 그 기간이면 민심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특히 또 2030이 또 그렇죠. 2030이 이제 저를 지금 엄청나게 지지하고 밀어주고 있죠. 있으니까. 왜냐면요, 2030 애들은 뭘 좋아하는가 하면 복잡한 거 싫어요. 복잡하다 그냥 쿨한 사람, 정직하다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말이 맞다, 확신을 주는 사람 좋아하거든, 후보. 그런 사람을요. 그리고 그게 아마 후보님 굉장히 공감이 되고, 얼마 전에 어떻게 보면 선거 뭐죠? 이거 후보 출마식이면 그때 했던 기자회견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지금. 저한테는 계속 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그래서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제법 들었지만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불안한 미래가 뭔지, 현재 또 자기들의 고민이 뭔지, 이거는 늘 생각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소통하고, 또 우리 두 아들이 이제 40대 초반이에요. 두 아들이 40대 초반인데, 두 아들이 이제 늘 아버지하고 자기들 생각을, 자기 세대의 생각, 그리고 젊은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 이걸 다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이때는 이래야 된다, 저때는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난 나이는 좀 들었지만 청년들의 생각을 공유를 하려고 하죠. 그들의 불안한 미래, 네. 불안한 감정, 그리고 불안한 현재, 이걸 어떤 식으로든 한번 바꿔줄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바꿀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죠. 아드님의 역할이 크네요, 그러면. 그죠? 우리 두 아들은 효자입니다. 밖에서 이야기하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틀린 게, 두 아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친구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편하게 이래, 그죠? 친구처럼 다 대했으니까 어릴 그렇겠죠. 때부터 격 없이. 내 두 아들은 자기 고민을 엄마한테 이야기 안 하고, 아버지한테 합니다. 친구 같은 아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좋은 아버지 그러니까 모습이죠. 지금 원래. 나이가 둘 다 40대 초반인데, 지금도 퇴근하면 큰아들은 우리 집으로 옵니다. 그래요? 자기 집에 가서, 네. 그 다음에 세수하고 정리하고 바로 근처에 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11시 반까지 같이 이야기 하다 갑니다. 청년들의 고민은 이거다. 그렇죠. 그죠? 네. 아버지한테 이제 가르쳐 주고. 그런 또, 트럼프도 트럼프 주니어가 예. 젊은 애들한테 굉장히 많이 표를 얻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두고 이제 우리 아들이 정치에 개입하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바르게 키웠어요. 절대 정치에 개입하거나 개입하거나 이런 말은 없고, 네. 자기들 세계의 이야기는 주로 해줍니다. 부모 안 닮는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께서 이렇게 올곧게 공직생활 하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탈탈 다 틀었잖아요. 그 당시에요. 많이 틀렸죠. 그래도 문재인한테는 1년 6개월간 틀렸죠. 그래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거기에 저만 틀린 게 아니고, 네. 제 며느리, 네. 제각시, 그래요? 아들, 온갖 걸 탈탈 다 들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이 대통령이라도 참 잔인한 친구야. 잔인한 사람이야. 그걸 밖에 나와서는 세상에 가장 인자스러운 듯이, 그렇죠. 자애스러운 듯이 하지만 우리한테는 얼마나 모질게 했어요. 문재인 시절에 적폐청산이라고 제로되지 그렇죠. 않은 걸 갖다가 제로 덮어 씌워갖고 구속된 사람이 200명입니다. 1000여 명을 조사해요. 1000여 명을 그죠? 조사하고요. 조선시대 사화처럼 보복이죠. 자살한 사람이 6명인가 7명이 돼요. 참. 근데 그걸 주도한 사람이 한동훈이죠.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좀 씁쓸하네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자기 화양연화 시절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내가 자유한국당 대표를 하면서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어요. 자고 일나면 내 옆에 사람이 불려가고, 자고 일나면 잡혀 들어가고. 그래서 잡혀 들어가는 명목 보면 이게 내부잖아. 이런 거로 들어가면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전부 직권 남용 정치적으로 덮어씌우는. 그래서 내가 검사가 저래도 되나 그래가지고 내가 참 그랬는데, 참 정치라는 게 무섭죠. 참 코미디 같고 그런 사람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그래도 오 후보님께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들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이재명 전선 다 합치겠다. 안고 가야죠. 그게 더 큰 명분이죠. 그죠? 그렇죠. 지금 앉아서 중범자의 나라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빅텐트 만들어가지고 내가 선수로 안 나가도 좋다. 그렇지만은 중범죄자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오늘 아마 빅뉴스가 그거예요. 아마 보수 우파 쪽에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제 됐다. 아마 이런 마음 있잖아요. 걱정의 우려가 다 이제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래요. 홍준표 후보 되면 지원자 하려고 설칠 것이라.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내가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정치 30년 했습니다. 세상을 알아요. 그리고 이 여의도 정치판에 저만큼 정치한 사람 없어요. 나는 정치판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30년 됐어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 탄핵을 하기 40일 전에 예고를 했어요. 11월 초에 작년 국회 나경원 의원 행사 있어갖고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잠시 여의도 회관에 올라와가지고 축사를 하면서 우리 당 의원들 16명이 있을 때요. 이철규 의원하고 뭐 김성호이나 뭐 이런 의원들도 나경원이도 있어. 너희들 이렇게 하면 탄핵된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제2의 박근혜 사태가 온다. 이게 40일 전입니다. 당대표가 대통령과 한마음이 될 생각을 하자고. 사사건 걸 깐죽대고 시비 걸고 그걸 갖다가 의기장 놓고 대통령의 방법이 있나? 민주당은 탄핵을 수차례 아무 장관이나 하고 그런 바이고 국정 운영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여당 대표라도 너희들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갖다가 협력으로 나라를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사상은 너희들까지 이러면 탄핵 온다. 그게 11월 초에 그랬어. 그거는 뉴스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그게 어느 유튜브는 그게 100만 조회가 넘어요. 그래서 40일 전에 했는데 40일 후에 계엄하고 탄핵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있잖아요. 그 홍 후보님이 참 아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보복하고 그랬지만은 또 홍 후보님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과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그죠? 보복하지 않고. 그 왜 들고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야당도 정치적 실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 네.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엄연히 국회 192석이에요. 그렇죠.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안 되면 달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데리고 가야죠. 그걸 갖다가 국회 권력도 굉장히 세졌어요. 엄청 세죠. 대통령 권력만큼이나 세져 버렸다고. 이번에 한번 보세요. 탄핵해서 보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재명이가 밉다고 해서 나라 전체를 혼란으로 또 빠뜨릴 겁니까? 그거는 정치를 해야 될 문제예요. 대통령이 통치를 할 때는 죽이고 싶어도 데리고 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고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책도 안고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심판하는 거는 국민이다 이거예요. 국민이 선거로 심판하는 방법밖에 민주주의는 없어요. 사법기관에서 하는 거 나는 믿지를 않습니다. 요즘 재판하는 거 보세요. 그 믿을 만한 재판이 있습니까? 네, 사법부 신뢰가 많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헌재도 내가 헌법재판관들 우리 측 네 사람은 참 비겁한 사람들이다. 그거는 자기들이 기각할 수도 있어요. 기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끌려가는 걸 보고 너희들은 참 비겁한 사람들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법조계에서 내가 제일 어려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우리 젊은 검사로 출발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대법원하고 통틀어서 내가 제일 어려입니다. 헌법재판관들 저 설치사도 내가 한참 선배입니다. 헌법재판관들 참 부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부끄럽지. 진짜 국민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그래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내가 왜 탄핵을 반대하고 이렇게 했나만 그러지 말고 자진하야하게 해라. 이제 대통령이 큰 실수를 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으니까 어찌됐거나 자진하야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자진하야를 해라. 그렇게 할 기회를 주자. 그냥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나는 그 주장을 늘 해왔어요. 계엄도 잘못됐고 물론 대통령의 심정도 이해했지만은 그러나 정치적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자진하게 할 시간을 주자. 사실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그 변론 최종 진술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 전달을 했어요. 자진하야 해라.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다. 계엄법 위반 부분은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자진하를 하는 게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그걸 전부 안 받아들이고 헌재법정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적어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받아줄까? 내가 의아심을 가졌어요. 마지막까지 한 4대4가 되지 않나. 그래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8대0으로 한 거는 우리 측 헌법재판관들이 비겁했다. 예, 비겁했고요. 또 최근에는 그런 의혹들이 자꾸 이래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파 쪽에 있던 정영식 재판관, 김영도 재판관, 심지어 조한창 재판관까지도
매수돼 외압을 받았거나 또는 협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헌법재판관 정도 되면 그런 거는 그렇죠. 뿌리쳐야죠. 그래 뿌리쳐야 되는 게 네, 당연하죠. 그거는 공직자의 자세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건 절대 동의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안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홍 후보님께 이 말씀 명언이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네. 현재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은 한미 관계, 트럼프 대통령 만나야 되고요. 네.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우선 제일 시급한 게 대통령이 되면 2달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돼서 네.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되겠죠. 우선 경제 문제, 네네. 관세 문제, 그거하고 안보 문제를 패키지 딜을 해야 돼요. 묶어서. 안보와 경제 문제는 그죠. 관세 묶어서. 문제 이런까지. 그렇죠. 묶어서 북핵 문제도 묶어서 네. 우리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패키지 딜을 해야 돼요. 네. 제일 먼저 대통령이 되면 네. 그거부터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하고 일본 수상은 금년 내에 정상회담을 해서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그걸 금년 내에 정립을 해야 됩니다. 다시 재정립을 하고 그리고 하는 기본이 국익 우선주의입니다. 네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코리아 퍼스트요. 네. 우리나라 이익이 최우선시 되는 방향으로 한미 협상하고 한중 협상하고 한일 협상하고 다 그래야 할 겁니다. 하고 제가 외교 관계도 10년 이상 공부를 했어요. 북핵 관계는 20년 이상 공부를 했어요. 그래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계실 그렇습니다. 때. 그러니까 외교 문제도 문외한이 아니고 북핵 문제도 문외한이 아닙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회 상임위를 제 기억에는 12군데인가 돌아다녔어요. 나는 상임위 한 곳이 오래 안 있었어요. 오래 같이 있은 데가 환경노동위원회 우리 당 사람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안 가려고요. 그쪽은 거기만 내가 한 5년 있었어요. 네. 인기가 별로 없는 상임이죠. 네. 그러니까 그 외 상임위는 6개월에서 1년 있으면서 국정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상임위 거친 게 12곳인가 13군데 국회 상임위를 거의 다 거쳤어요. 거의 다 거치면서 국정을 두루 봤어요. 봤기 때문에 특히 안보 문제는 우리가 북핵 문제는 한 20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교 문제도 10년 이상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왜 우리가 공부를 했나 하면 이게 우리 민족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문제라서 네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북 핵균형입니다. 이제는 남북 핵균형 시대로 가지 않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조야가 많이 달라졌어요. 2017년도에 자유한국당 대표를 하면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전술핵 재배치 때문에 미국을 방문을 했을 때 네네. 그때 환경하고 지금 환경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그것을 미국 사람들이 조야에서 호성 쳤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중국이 저렇게 팽창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한국을 갖다가 핵무장 더 시키는 중요하게 게 됐죠, 이제. 네. 대중국 관계에 미국에 유리한 게 아니냐.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의견이 조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트럼프 때 우리가 남북 핵균형을 이루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혹시나 오늘 이런저런 말씀 중에도 저는 가장 와닿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했던 바로 빅텐트, 심지어 이준석까지도 그리고 이낙연까지도 그죠? 다 할 수 있다. 한덕수까지 대행까지도 이런 믿음에서 아마 오늘 국민들께서는 정말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 되면은 이거 다 같이 가겠네. 거기다가 또 정치 보고 안 하겠다. 민주당도 같이 가겠다. 이런 말 하셨잖아요. 아니 정치 굉장히 보복도 그래요. 문재인 때 같으면 내 보복했을 거야. 내가 당했으니까. 그런데 문재인이가 내를 하루에 괴롭히던 문재인을 갚으렸어요. 그래서 난 보복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스스로도 문재인 오늘 검찰에 또 저거 됐대요. 기소했대요. 네, 기소했대요. 예. 기소했는데 나는 이제 그 문재인 이후에는 정치 보복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만큼 이재명이 되면 겁나죠. 그렇죠. 이재명이 되면 얼마나 잔인하게 하겠어요. 아마 문재인보다 10배도 할걸요. 저도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 대통령이 돼도 보복할 사람 없어요. 보복할 사람은 문재인한테는 보복 좀 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나가버렸으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예, 솔직하시고 또요. 정말 믿음이 갑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런 분 참 홍보 대통령 되면 국민들이 참 마음 이렇게 통합도 될 수 있고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오늘 저는요. 뭐 혹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2030 세대분들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전한길 선생이 몸부른 것 중에 사형집행 문제인데 네. 이거는 내가 정확히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형사소송법 466조를 보면 사형이 선고돼서 확정되냐는 6개월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제 조항으로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법에 강제로 집행하라는 조항은 몰라요. 저도 몰랐습니다. 6개월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뻘치기 좌파들 논리를 따라서 그 집행을 여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흉악범이 날치게 되죠. 그렇죠. 지금 너무 법이 가볍다고. 그러니까 이게 흉악법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흉악범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의 생명권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사형 집행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확정된 흉악범이 61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요? 교도소에 있습니다. 내가 그거는 흉악범 순서대로 그 집행을 할 겁니다. 이게 시비를 거는 사람은 뭐 사형 집행하면 비인권 국가이건데 미국이 사형 집행 안 합니까? 일본이 안 합니까? 싱가포르가 안 합니까? 그 나라 다 후진국이에요? 미인권국이에요? 인권 미개국인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라 운영을 하는 건 아니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요, 아마 여성분들, 주로 피해자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겠다. 좀 믿음을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그 기자회견에 말씀하셨던 상속세 폐지에 관해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 경제 총괄하신 분이 이병태 교수님인데 상속세 문제를 이제 전향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겠다 뭐 그런 뜻인데 폐지는 아니고 상속세를 대폭 완화하고 또 일부분 폐지할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마다 좀 틀릴 거예요. 특히 상속세 문제로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삼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상속세 덜 냈을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나라가 조정을 해야 될 시대가 왔지 않느냐. 특히 상속세 폐지한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선진국은 대부분 상속세 폐지입니다. 흔히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상속세 돈 많은 사람 상속세 내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면 기업의 영속성이 떨어져가지고 상속세, 예를 들면, 중국에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대요. 우리나라에 상속세 내려면 50% 내야 되고, 중국이나 회사를 팔아버리는 거죠. 정리를 해버린대요. 그러면 뭐 20%가 30%만 내면 된대요. 그러면은 세금 적게 내는 바에 나는 상속하면 50%를 내야 되니까 차라리 20% 내고 중국에다 기업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막아야 될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거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동안에요. 그럼 오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 홍 후보님에 대해서 진솔한 면, 그죠? 흔히 방송에 막 이렇게 나온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진솔하게 들었다. 저는 굉장히 오늘요, 많이 와닿기도 하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꼭 최종 후보가 되고 그리고 또 최종 승자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꼭 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전한길 선생 때문이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진심이.